부동산 가진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각종 세금 문제인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고 궁금해하는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비밀노트 여은봉 박사님 모시고 이 양도세 확 줄이는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 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네. 이번에 파격적일 만큼 양도세 개편을 했잖아요. 했죠. 네, 이번 개정으로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집 팔 이유가 사라졌다 네네. 이러면서 막 좋아하신다는데요. 네. 저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죠. 이게 과감하게 폐지가 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요, 양도세 기본 세율에다가 가산세율을 붙였어요. 즉 이제 기존의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 20%, 3주택자는 30%라고 하는 높은 세율을 가산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사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이제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양도세 계산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고요. 한마디로 부동산을 팔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대폭 바꾸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주택자로 주택을 몇 채를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팔 때는 일단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젠 중과세 걱정 없이 언제든지 기본 세율대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양도세 기본 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최저 6%에서요 45%까지 총 8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개정으로 이제 좋은 것이요. 다주택자도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전에는 못 받았었습니다.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장특공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장특공제라 장특공제. 부르는데요. 장특공제는 사실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정말 절세 효과가 아주 큰 그런 혜택이었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네. 다주택자의 양도세금이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바뀌었다는 내용하고 또 추가로 장특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주택자가 지금 주택을 팔면 네. 과연 정말 얼마만큼 예전에 비해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든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중과세율 맞을 때와 또 기본세율을 이렇게 적용할 때 과연 세금이 얼마가 줄었을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양도세 계산,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네. 또 세무사가 어려울 것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그걸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구조만 아시면은요, 대략적으로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양도 차익은요, 일단 양도가액, 내가 판 가액이 있죠. 내가 네. 판 금액에다가 내가 샀던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 취득가액인데 그걸 빼주면 됩니다. 그 빼고 남는 금액 있죠? 네. 거기에다가 그냥 필요경비만 빼주면 돼요. 그게 이제 양도 차익인데요. 필요경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 필요경비는 뭔가 하면 중개수수료 납부하잖아요. 우리가 임차인 바뀔 때, 이때 또 내가 살 때 내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되고, 또 법무사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네. 취득할 때 또 취득세 이런 거, 또 보일러 교체라든가 세시 같은 거 교체하잖아요. 그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고요. 발코니 확장 많이들 하시는데 발코니 확장 비용도 포함이 돼요. 필요경비. 예. 근데 이제 안 되는 것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예. 그럼 아무튼 대략적으로 양도가액의 약 한 5%를 빼주면 적당하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다주택자가 5억에 예전에 취득한 주택을 지금 10억에 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세법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양도 차익은 매도가 10억에서 살 때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5억. 5억을 빼주면 남는 게 5억이잖아요. 네. 여기에 뭘 빼줍니까? 필요경비. 필요경비만 빼주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양도 차익이 4억 5천만 원이 딱 나오죠. 계산이. 예. 이렇게 이제 계산된 양도 차익에다가요, 장특공제가 예전에 없던 것이. 네, 이번에 새로. 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빼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파는 부동산이 15년 이상 보유한 것이라면,
예, 1년에 이게 2%씩 장특공제율이 계산이 돼요. 연간 2%씩. 그래서 15년 정도면은 곱하기 2% 하면은 30% 되잖아요. 되게 많네요. 예, 30%나 됩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거면. 따라서 앞에서 제가 양도 차익 4억 5천에서 장특공제 1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30%를 빼주면 양도 차익은요, 4억 5천이 아니라 더 줄어드는, 크게 줄어드는 3억 1,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거의 1억 원이 굉장히 확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마지막 계산 단계인데요. 양도 차익 3억 1,500만 원에서 이제 또 뭘 빼줘야 하냐 하면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또 250만 원을 빼주면 이제 세율을 곱할 수 있는 과세 표준이 나오게 돼요. 예.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바로 이제 과세 표준액이 3억 1,250만 원이 되는 거죠. 250만 원 빼고 나니까.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만 곱하면 이제 내가 납부할 양도세금이 되는데요. 과표 3억 1,250만 원 구간에 양도세 기본세율이 몇 %인가 하면 40%예요, 이게. 네. 40%를 곱해주면 이제 표에 보이는 그 누진공제액 그 보이시죠? 저 누진공제액만 빼주면 정확히 한 1억 안 되는 한 9,960만 원이 정확히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되는 거예요. 확 줄어드네요. 예,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이전 세법대로 우리가 중과세 되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양도차익이 5억이었잖아요. 네. 대략 계산하면 양도세 중과 맞으면 여기에 세금만 3억 5천만 원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 중과세 될 때는 3억 5천만 원 세금 낼 것을 중과세 폐지로 인해서 이제는 1억도 안 되는 세금 내는 거니까 뭐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는 절세 혜택 정말 컸죠. 거의 2억 원이 넘게 확 네, 빠지네요. 그런데 박사님, 이렇게 좋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제가 보니까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로 한시적이라고 하던데요. 만약에 내년 5월 이후에 더 연장되지 않으면 다시 도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걸까요? 예, 그게 이제 많이들 궁금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이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상화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네, 부동산 맞아요. 정상화. 그만큼 이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마디로 비정상화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셈인데요. 그래서 이번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꿔놓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내년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더 연장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또 양도세 중과로 돌려놓게 되면은요, 어때요? 정상화를 비정상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뭐 이전 정부의 실책인 비정상화로 회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 정부도 자존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뱉은 말을 또 돌릴 순 없으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에 이제 5월 9일 시한으로 못 박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매물 추례를 좀 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일단 뭐 매물 추례 유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양도세 중과 배제 폐지가 좀 매물 추례를 유도해서 그렇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에서는 맨날 뉴스 보면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잘안 되죠. 잘 되지도 않고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 철폐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또 뭘까요? 예,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아직 좀 반쪽짜리 전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쪽인 이유가 이 시장에 잘 먹히지 않으면 일단은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이 자유경제 시스템 하에서는요, 시장이 있잖아요. 네. 시장이라고 하는.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동네 재래시장 가보셨잖아요. 네. 시장이 이 재래시장이 살아나려면 파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또 그쵸. 그죠? 사는 사람도 사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행위나 거래가 부쩍부쩍 뭐 활발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시장에 사고 파는 거래가 없다면 그 시장이 아닙니다. 일단은요. 정부에서 빨리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가로 내놔야 합니다. 보유세 부분은 사실 손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세 완화 때문에 주택을 팔려고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보유세가 무서워서 팔려고 했던 건데, 그쵸. 이게 또 보유세 완화를 시켜버리니까 또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든 마당에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진 없어지죠. 거죠. 네.
그러니까 매물을 또 내놓지 않는 이런 이유도 또 됩니다. 사실 보유세 제도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고요. 거래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인데 이 부분에만 손을 먼저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도 동감이 확 가는데요, 네. 박사님. 네. 지금 사는 사람의 발을 묶어놓은 게 바로 이 취득세 중과잖아요. 그렇죠. 네. 빌라 같은 것을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네. 취득세 중과세가 8%, 너무 높아요. 12% 그렇죠. 뭐 이렇게 높은 세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걸 포기하는 것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멈추게 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상당히 치명타를 주고요. 이게 마이너스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가로 좀 내놔야 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게 늦어지면 나중에 또 취득세 완화 정책을 늦게 내놓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 또 제대로 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타이밍 중요하죠. 예. 그리고 취득세 관련해서 한마디 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정부가 좀 손을 칼을 대고 있는데요.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85% 감면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신규 분양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 사실 구축 물건을 사서 또 임대 줄 때도 이러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또 줘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거든요. 구축 주택을 취득하는 임대 사업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합니다. 이번에 가을에 이사 수요도 있고요. 또 서민들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또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부 부동산 실무 정책자분들도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네. 근데 아마 바빠서 제 영상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틈내서 이렇게 저희 유튜브 이렇게 구독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오늘 진짜 중요한 양도세 절세 팁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아까 방송 전에 네네. 저한테 살짝 귀뜸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팁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취득할 때 절세 팁을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빌라는 오피스텔 같은 거 많이 취득하면서 등기하잖아요. 네. 등기할 때 명의를 누구로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내 명의로 할까 당신 명의로 할까 이렇게 부부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나 정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봐요. 주택뿐만 아닙니다. 비단 토지나 이제 상가 등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요. 등기할 때 반드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동산을 살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것이 팔 때 양도세가 굉장히 절세가 돼요. 더군다나 이제 먼 미래에 혹시 사망하게 될 때 상속이 되잖아요. 네. 이 상속세도 안 내거나 또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해주시는 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박사님 좀 결혼할 네. 때 보면 네. 좀 양가 어르신들, 아니고 네네. 시댁 어르신들이 네. 주택 등기할 때 좀 며느리 빼고 아들 명의로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님들 농담. 네, 공동 명의로 했다가 혹시 나중에 아들이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주택 절반을 며느리에게 좀 줘야 될까봐 네네. 좀 그렇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예, 네. 이제 사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아직 한국 네. 사회에서는.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아들 내외가 어차피 단독 명의로 아들 명의로 해뒀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게 되면 뭐 아파트 절반은 며느리에게 재산 분할로 내줘야 하거든요. 예. 가정법원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혼하면 며느리에게 재산의 일정 부분 떼줘야 하는데 뭐 그래도 결혼해서 주택을 등기할 때는요 이혼 가능성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이 이래저래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을 팔 때요 똑같은 양도 차익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계산할 때는 단독 명의일 때와 부부 공동 명의일 때 양도세 절세가 크게 돼요. 예, 단독 명의일 때보다도. 그래서 이제 민지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이 누진세율 체계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전기세도 누진세로. 네, 뭐죠? 근데 누진세율이라는 게 네. 과표가 작을수록 네. 좀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적용하고, 거고, 네. 좀 과표가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는 뜻이죠. 맞아요. 역시 민지쌤이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적게 내려면 이제 과표를 낮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가를 3억에 사서 3억 9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9천만 원 내가 이제 수익을 생겼는데 이때 만약에 이 상가가 남편 단독 명의였다면 양도세율이 몇 %인지 아세요?
그래도 적용될 것 같아요. 30%가 넘어가나요? 35%가 적용됩니다. 많이 되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상가가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또 달라져요. 똑같이 이제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이 발생됐지만, 이 9천만 원 양도 차익이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반반씩 쪼개집니다. 예. 부부 각자 주인번호 쪼개지겠는데 4,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쪼개져요. 이렇게 되면 과표가 줄어들잖아요. 네. 예, 과표는 이제 각자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15%가 적용이 됩니다. 반 이상이나 예, 확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35% 적용받을 게 공동명의로 해줬기 때문에 15%로 낮게 세금을 내게 되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인적공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인적공제도 단독명의일 때는 250만 원만 받잖아요. 근데 공동명의이면 부부 각자가 250, 250 이렇게 모두 받을 수가 있어서 부부 모두 총 500만 원 인적공제 혜택도 받는 거고요. 여러모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은데요.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집 사면 네. 제 이름 꼭 넣어달라고 말해야겠어요. 당연히요. 네. 박사님, 그런데 이 공동명의라는 게 주택이 두 채인 경우에는 한 채는 남편 명의로, 나머지 한 채는 부인 명의로 해도 절세가 될까요? 네, 제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제 공동명의로 하시라 그러니까 뭐 두 채는 한 채는 남편, 네. 한 채는 부인 이렇게 하면 공동명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동일한 부동산에 남편 명의와 부인 명의가 한 개 등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양도세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동산은 무조건 공동명의로 해야지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네, 맞아요. 지금 당장은 부동산이 없는 분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부동산을 취득하실 테고. 그렇죠. 사게 되죠. 오늘 정보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박사님, 네. 이번이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미 부동산이 만약에 남편 단독 명의로 이미 돼 있는 상황이라면 좀 이런 그런 경우 거는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그때 가서 공동 명의로 바꾼 다음에 팔면 이것도 양도세가 좀 절세가 되나요? 네네.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부부끼리는 6억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증여 후에 팔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단독명의 부동산을 팔기 전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쪼갠 후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죠? 예를 들어서 토지나 상가, 주택이 이제 남편 단독명의로 돼 있는데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절반만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한 케이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세법에서는 증여 후 양도라는 말을 해요. 증여 후 양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배우자에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양도하려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증여 후 양도의 경우에는 이제 증여 후 5년을 지나야 됩니다. 5년을 지나서 양도해야, 팔아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꼭 좀 기억하셔야 하고요. 만약 증여는 했는데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에 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절세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뭐 팔 계획이 있다면 팔기 전 5년 전에 이미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바로 파는 건 안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 혹시 팔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증여하고 나서 바로 팔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박사님, 어차피 네. 부동산은 언젠가는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가지신 남편이나 아내분들이라면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도 지금 바로 미리 배우자에게 절반을 증여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비밀노트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오늘 양도세 절세 같은 정보 말고도 다른 유익한 정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재테크 관련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매물방송 구독자 수 국내 1위인 부동산 비밀노트에서 운영 중인 오픈 채팅방인데요. 참여는 무료입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와 청약 정보 그리고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으실 수 있고요.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박사님, 그럼 네. 우리 오늘도 마무리 인사 같이 할까요? 네, 같이 하시죠.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